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85일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재무회계 파트예요. 오늘도 역시. 1번. 집합 손익계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그럼 일단 여러분, 집합 손익계정은 언제 사용이 되죠? 맞습니다. 집합 손익계정은 우리가 결산할 때 사용을 했던 계정 과목이죠. 결산에는 세 가지 순서가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첫 번째, 결산 예비 절차, 두 번째, 결산 본 절차, 그리고 마지막, 결산 보고서 작성. 이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집합 손익계정은 결산의 본 절차일 때 사용되는 계정 과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아셔야 돼요. 결산 본 절차에는 가장 중요한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바로 장부 마감의 시작이자 끝이 이루어지는 단계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수익과 비용 계정을 마감하기 위해서 수익 비용 계정의 잔액을 전부 다 집합 손익 계정으로 대체시키는 분계를 했었죠. 그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라고 배웠어요. 그럼 틀린 것을 한번 읽어볼게요. 골라볼게요. 1번 수익 계정의 잔액. 수익 계정의 잔액은 손익 계정의 대변에 대체한다. 네, 맞아요. 수익은 우리가 대변에서 발생하죠. 자본을 증가시키는 원인인 수익은 대변에 발생하고 손익 계정으로 대체시킬 때도 손익 계정의 대변으로 대체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비용 계정 또한 차변에서 발생하는 자본을 감소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손익 계정의 차변에 대체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3번 수익과 비용 계정은 잔액을 손익 계정에 대체한 후에 잔액이 0이 된다. 네, 수익과 비용 계정의 잔액을 0으로 만들어야지 내년도, 차년도로 이월시키는 잔액이 없어서 분식회계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맞죠? 네, 그래서 손익 계정에 대체한 후에는 잔액이 0이 된다. 정답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네, 손익 계정의 잔액을 단기 순이익 계정에 대체한다? 아니에요. 손익 계정 잔액. 자, 우리가 T 계정을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자, 손익 계정에 T 계정을 그려보면, 자, 대변에 아까 뭐가 온댔죠? 네, 수익 계정이 온댔죠. 차변에는 비용 계정이 와요. T 계정을 그리면 이렇게 손익 계정에 대변에는 수익, 그리고 차변에는 비용이 발생을 해요.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더 많이 발생한 거니까 항상 T 계정에서 잔액이 많은 쪽에 발생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단기 순이익은 여기 이쪽에 남겠죠. 네, 그럼 우리는 손익 계정에서 구한 단기 순이익 또는 단기 순손실을 어디에 대체한다고 배웠어요? 네, 맞아요. 얘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본 계정으로 가요. 자본. 그렇기 때문에 4번이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4번. 자, 자본 계정에다 대체하고요. 우리가 개인 기업일 때는 자본이라고 하지만 주식회사나 대기업일 경우에는 자본 계정이 아니라 미처분 이익잉여금 혹은 미처리 결손금으로 표현한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2번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럼 우리 회계에서 의미하는 유가증권은 뭐가 있죠? 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단기매매증권, 그리고 매도가능증권, 마지막으로 만기까지 보유하는 만기보유증권. 네, 이 세 가지가 바로 회계에서 이야기하는 유가증권의 종류예요. 그럼 하나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옳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단기매매 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할 경우에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한다. 네, 맞아요. 풀자마자 바로 정답이 나왔어요. 1번이 정답이에요. 단기매매 증권은 반드시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첫 번째, 매수와 매도가 빈번하게 일어나야 되고, 두 번째, 시장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구입한 증권이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충족이 돼야 되는데 이 중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이 세 가지 요건 중에 한 조건이라도 잃어버리면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해요. 그런데 보통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가 대부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 매도 가능 증권으로 많이 분류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은 원칙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자,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항목은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뿐이에요. 자, 만기보유증권은 공정가치가 아니라 지난 시간에 풀었었는데 86회 할 때 풀었죠? 어떻게 평가하죠? 네, 삼각후 원가로 표현해요. 삼각후 원가. 그렇기 때문에 2번은 정답이 아니고요. 3번.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의 미실현 보유이익은 단기 순이익 항목으로 처리한다. 자, 여기에서 해당하는 거는 자, 단기매매증권만 단기 순이익 항목으로 하고요. 매도가능증권의 미실현 보유이익은 우리가 자본 항목인 뭘로 처리했었죠? 네, 맞아요. 기타 포괄 손익 누기이익으로 회계 처리했어요. 기타 포괄 손익 누기이익으로 처리합니다. 네,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4번 이거 좀 중요한데요. 이거 별표 주세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자, 보세요.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 상환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으면 매도가능증권이 아니라 만기보유증권으로 해야 돼요.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방금 선생님이 동그라미 친 의도와 능력인데요.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를 하지 못해요. 간혹 가다가 정말 문제가 치사하게 나온다면 어떻게 나오냐. 적극적인 의도가 있는 경우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이러면 틀린 거야. 반드시 의도와 함께 능력까지 있는 경우만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이런 문제가 실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보기는 무엇이 틀렸는지 잘 생각해 주시고 정답은 그래서 1번이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갈까요? 네, 이번에도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이 나왔어요. 이거 너무 중요해서 선생님이 따로 테마 학습으로 강의를 찍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자세하게 설명할 테니까 테마 학습 꼭 봐주세요. 자, 그러면 문제는 쉬워요.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우리가 이걸 좀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인플레이션.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기초재고 수량과 기말재고 수량이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매출 총이익을 가장 높게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은 바로 선입선출법이에요. 선입선출법. 그리고 반대로 매출 총이익이 가장 낮게 평가되는 거는 후입선출법이에요. 이게 중요한 게 후입선출법 같은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했을 때랑 똑같이 단가는 똑같아요. 단가가 똑같다는 말은 이 말이에요. 내가 처음에 재고를 매입했을 때 단가가 100원이었다면 훗날 두세 살 뒤에 이 재고를 매입했을 때 단가가 200원으로 올랐어요. 그러면 어차피 계산을 어떻게 하든 매출 총이익이나 단기순이익 같은 거는 변함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선입선출법으로 할 때랑 후입선출법으로 계산할 때 매출 총이익이 차이가 나버려요. 선입선출법으로 할 경우에는 매출 총이익이 후입선출법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계산이 돼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이익이 크다는 건 그만큼 내야 할 세금도 많다는 거예요. 반대로 후입선출법 같은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했을 때에 비해 이익이 작게 계산이 돼요. 그러면 내야 할 법인세 등의 세금도 작게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국제적으로
후입선출법은 적용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어요. 왜? 선입선출법으로 했을 때보다 이익이 적게 계상되니까 걷어들이는 세금도 적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 기업에서 어떠한 재고 평가 방법을 설정하고 있고 적용하고 있는지도 나중에 기업의 성과를 평가할 때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차이는 왜 발생하는지는 테마 강좌에서 자세하게 다룰 거니까 꼭꼭 확인해 주세요. 그럼 정답은 1번이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4번은 오랜만에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상품의 매출원가를 구하는 문제예요. 이렇게 매출원가를 구하는 문제는 여러분 T 계정을 그려가지고 한번 넣어주세요. 자, 상품 T 계정을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 차변에는 기초가 들어가고 그리고 단기 매입액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대말에는 당연히 기말이 남아있을 거고, 자, 기초 단기 더해가지고 기말 뺀 걸 우리는 매출원가라고 하죠. 매출원가.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매출원가를 X라 두고 풀면 돼요. 자, 기초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만 원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하면 되고, 기말도 나와 있나요? 네, 기말 금액도 40만 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문제는 단기 매입을 구하는 건데, 자, 단기 매입은 우리가 항상 순 매입액으로 구입을 해야 돼요. 아니, 구입이래.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문제에선 지금 총 매입액이 나와 있죠? 자, 단기 순 매입액을 구하기 위해서 총 매입액. 자, 1,000원 단위 저 생략할게요. 자, 150만 원에서 매입 할인이나 매입 환출 및 애누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다 차감해야 하는 항목이에요. 그런데 매입 시 발생하는 운반비는 원가에 가산한다고 배웠죠? 그렇기 때문에 매입 시 발생한 운반비 10만 원은 더해줘야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순매입액은 우리가 얼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쪼쪼쪼 이렇게 상계되니까 결국에 140만 원이 매입액이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럼 기초 50만 원에 단기 순매입액 140만 원 더해서 기말 상품이 40만 원을 빼니까 정답은 150만 원인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별로 어렵지 않는 문제였어요. 이런 거 나오면 땡큐! 하고 푸셔야 돼요. 알았죠, 여러분? 네, 그럼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네,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 몇 개인지 물어봤어요. 조금 헷갈리는 내용들이 있는데 잘 보세요. 상표권 맞고요. 개발비도 맞고 광업권이나 저작권도 무형자산에 해당이 돼요. 기계장치는 우리가 뭐라고 배웠어요? 무형자산이 아니라 유형자산이에요. 유형자산. 그리고 토지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뭐예요? 유형자산이죠. 유형자산. 그렇기 때문에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은 총 4가지인 정답 2번이 되겠네요. 2번. 이런 거 너무 쉬워요, 여러분. 이런 건 절대 틀리면 안 돼야 돼요.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알았죠? 자, 그럼 그 다음 문제 풀게요. 네, 문제 6번입니다. 문제에서는 자본잉여금의 금액을 계산하라고 했어요. 네, 자본잉여금은 정말로 잘 나오는 보기예요. 그래서 자본잉여금 고르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요 문제는 자본잉여금의 금액까지도 함께 골라서 계산하라는 문제네요. 자, 자본잉여금을 물어볼 때는 제가 뭘 생각하라고 했어요? 네, 맞아요. 주자감을 생각하라고 했어요. 주자감. 네, 그래서 자본잉여금에서 해당하는 주는 바로 뭐죠? 주식 발행 초과금을 의미하고요. 자는요? 자는 바로 자기 주식 처분이익을 의미하죠. 자, 그리고 마지막 감은 뭐예요?
감은 감자 차익이에요. 감자 차익. 그러면 이 세 가지만 골라서 더해주면 되겠죠? 가장 먼저 주식 발행 초과금. 네, 50만 원이고요. 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30만 원이에요. 지금 현재 80만 원인데 여기서 자기 주식 처분 이익 했고 감자 차익이 있나요? 네, 감자 차익. 이렇게 30만 원. 그래서 합쳐서 총 110만 원이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이런 거 너무 쉬워요. 이런 거 나오면 절대 계산 실수하지 말고 꼭 맞출 수 있도록 하세요, 여러분. 자, 그럼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네, 문제 7번은 수정 후 발생한 단기 순이익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거예요. 자, 지금 밑에 보기에는 결산 수정 분기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 이걸 반영하기 전에 단기 순이익은 70만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 70만 원에다가 이 70만 원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 여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자산이 증가하면 여러분 이익이 증가하고 자산이 감소하면 이익이 감소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반대로 부채가 증가하면 이익이 감소하고 부채가 감소하면 이익이 증가하겠죠? 네, 저 방금 제대로 얘기했나요? 네, 부채가 증가하면 이익이 감소하고 부채가 감소하면 이익이 증가한다. 요걸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볼게요. 자, 선급보험료를 10만원 과속 예상했대요. 선급보험료는 내가 뭘로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네, 자산이죠. 자산을 과속 예상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증가시켜줘야겠네요. 10만원을 단기 순이익에. 자, 그러면 70만원에다가 일단 과속 예상한 선급보험료를 더해줘야 되고요. 선수임대료는 내가 인식하는 부채에 해당이 돼요. 부채. 자, 선수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빼줘야 할 금액이죠? 아니군요. 어디 봅시다. 네. 자, 그럼 선수임대료 같은 경우엔 부채예요. 부채를 과대 계상해줬으니까 이익이 10만 원만큼 덜 잡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10만 원을 더해줘야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자예요. 내가 인식해야 할 이자가 10만 원 있었는데 덜 한 게 아니라 과대 계상했다고 하네요. 그럼 10만 원 더 계상한 거니까 어떻게 해줘야겠어? 네, 빼줘야겠네요. 빼줘야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상계되니까 결국에 최종적으로 수정 후 계산되는 단기순이익은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럼 마지막 문제로 넘어갈까요? 네,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문제예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때 반드시 대손충당금 설정 시 잔액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럼 문제를 볼게요. 일단 외상매출금 기말 잔액이 3천만 원이에요. 이 중에 1%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려고 해요. 그러면 총 얼마를 설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0.01을 곱하니까 나는 30만 원의 대손충당금을 설정을 해야 되죠. 원래대로라면. 그런데 기초의 대손충당금이 20만 원 있었는데 15만을 대손 처리했어요. 그럼 현재 남아있는 대손충당금 잔액은 15만 원을 차감한 얼마가 남아있는 거예요? 네, 5만 원이 남아있는 거죠. 자, 기말에 내가 인식해야 할 대손충당금은 30만 원인데 이미 잔액 5만 원이 남아있으니까 나는 얼마만큼만 더 추가로 인식하면 되죠? 맞아요. 25만 원만 더 충당을 시키면 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너무 쉬워서 뭐 더 설명할 게 없어요. 항상 우리는 대손충당금 설정할 때 보충법으로 하기 때문에 대손충당금 설정정 잔액이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네. 자, 방과후 교재. 오늘은 31번부터 40번까지 분개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고 자세한 공지사항은 게시판으로도 확인 부탁드려요. 자, 고생했어요. 이렇게 재무회계 문제를 풀어봤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85회 세무회계 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